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약식 논술고사 대비 모의고사 15회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시문은요, 이 상식적 실제론자들과 버클리에 대비되는 주장이 나와 있는 수특에 있는 제시문입니다. 1번에서 이 글의 어둠 속에서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갖게 된 관념이 의미하는 바를 써주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거기 해당하는 문장들 찾아가 보시면요. 자, 이런 점에서 버클리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대상이 아니라 감각기관의 지각을 통해 마음속에서 형성된 관념뿐이라 보았다. 어둠 속에서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갖게 된 관념만으로는 전체 모습을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는 우리의 제한된 감각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관념 중 어떤 것이 대상의 실체와 일치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보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제시문입니다. 그러면은 코를 만져갖게 된 관념에서 어둠 속에서 코끼리의 코를 만졌으니까 이 감각 중에서 이게 단순히 감각 경험이라고 써야 될 게 아니고요. 무엇을 제한한 겁니까? 그러면 이 감각 경험 중에서 시각을 제한한 채 형성된 관념인 거죠. 그죠? 그게 많은 친구들이 그냥 감각 경험이라고만 썼는데요. 사실은 감각 경험이 아니고 어둠 속에서 코끼리의 코를 만지게 되면 우리에게 제한된 감각 경험이 뭐냐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건 시각을 제한한 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버클리 주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의문 두 가지를 위 글에서 찾아 쓰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 그냥 쉽게 찾을 수 있죠. 버클리 입장에 대해 상식적 실제론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 그의 주장처럼 외부 세계의 대상이 관념의 묶음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접한 대상들이 환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에 대해 버클리는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건 대상에 관한 우리의 감각행위들이 독립적 대상을 표상하지 않으며 외부 세계 대상들은 우리에게 지각되는 동안에만 존재한다고 본다면 내가 바로 앞에 서 있는 나무를 보고 있지 않는데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얘가 이제 둘째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답을 쓰시면요. 첫째는 얘가 그대로 나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첫째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접하는 대상이 한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가, 그죠? 얘가 첫 번째. 우리가 접하는 대상이 환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이제 그들이 제기하고 있는 첫 번째 의문의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바로 앞에서 나무를 보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붙어 있을까까지가 나오시면 될 것 같죠. 이건 전체적으로 뭐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뭐 이것 정도는 이번 문제는 충분히 답을 찾아올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제시문에 나와 있는 건 제일남의 아주 느린 시간이 나와 있었고요. 자, 보기와 관련된 문단을 이걸 찾아 문단의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조건에 맞게 쓰세요. 근데 어절이라는 거는요, 이 띄어쓰기 단위와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다 어절, 각각의 어절이 되는 거죠.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쓰라 그랬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화의 맥락을 제 드러내고 있었고, 그래서 첫 어절은 자 보시면 이제 과거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어디 붙으냐면은 여기부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들이 과거의 사건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쓰라 그랬으니까 첫 어절은 전쟁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끝 어절은 퍼졌다라고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쟁이고 여기에 들어갈 말은 그 다음에 끝 어절은 퍼졌다라고 쓰셔야 돼요. 이걸 두 어절을 쓴다든지 뭐 전쟁 전야라고 쓰고 미국에 퍼졌다 이렇게 답을 쓰면 안 됩니다. 그냥 딱 첫 한 어절씩을 쓰라 그랬으니까 요것과 요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문제는 정 선생이 기억처럼 말한 까닭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기억처럼 말한,
자, 나는 형님이 아니니까 강화사절 대표로 위임장 갖고 나온 것이 아니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장이 뭔 말이냐면요. 정 선생이 어떤 식으로든지 끝을 내자고 얘기하는 김 선생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이게 김 선생은 웬만하면 자, 이해하고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 정 선생이 이대로 그냥 지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꼭 언지를 받고 악수로 약속을 굳히지 말자고. 나는 형님이 아니다. 형님이 바로 뭐 김 선생에 대해서 화해를 하든 용서를 하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그 사건의 당사자가 정 선생의 형이니까요. 그래서 정 선생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형님이 아니다. 그리고 강화사절 대표가 아니다. 위임장 갖고 나온 게 아니니까 라고 말하는 이 말의 의도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자신에게는 김 선생을 용서하고 김 선생과 화해할 만한 뭐가 없다? 권한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될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화해할 만한 권한이 없다. 또는 자격이 없다. 뭐라도 관계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김선우가 쓴 빌려줄 몸 한 채입니다. 뭐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들으셨으면은 큰 문제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빌려줄 몸과 연관해서 해석할 때 기억에 드러나는 자, 삶의 모습을 보자. 기억이 뭐였냐 하면은 내 몸으로 짓는 공양간 없이는 자, 이 글은 배추를 키운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걸 인간의 삶에 적용하는 깨달음이 등장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배추가 나비에게도 몸을 주고 벌레에게도 몸을 주고 하는 이 나눔, 그지? 희생을 통해서 배추의 결구가 생기고, 그지? 알부를 달듯 속이 차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나눔과 희생이 배추의 완성을 만들어내더라.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다. 자발적인 나눔과 희생을 통해서 그 자발적인 나눔과 희생을 의미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내 몸으로 짓는 공양간 없이는 인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뭐 해야 된다? 나누고 희생해야 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될 답이 타인과 자발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자. 그러면은 타인에게 자신이 지닌 것을 공양하듯이 그저 자기가 직접 공양간에서 밥을 지어서 하는 그 의미는 나누어 주거나 또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 하고 쓰시면 되겠죠. 자, 6번 문제입니다. 이걸 많이 틀렸습니다. 이번에 실질 형태수에 해당하는 형태수를 모두 찾아 쓰세요 했는데 먼저 이 주어진 문장 속을 문장을 우리가 형태수로 한번 나누어 봅시다. 먼저 여기서 우리는 비를 마시며 기를 자, 얘가 문제였거든요. 찾아냈다는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말이냐면은 찾다라는 동사의 연결음이 그 다음에 내다라는 동사의 선어말음이 엇가 그리고 종결음이 다가 붙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얘를 다시 형태소로 분석하면은 자, 내, 엇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요구했던 실질 형태소입니다. 우리가 실질 형태소에 해당하는 말이 뭐냐? 뭐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실질 형태소는 모든 자립 형태소가 다 실질 형태소다. 여기에 용언의 어간이 실질 형태소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을 찾아오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먼저 자립 형태소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립 형태소를 찾으면요. 우리, 비,
길. 자리병태서는 우리, 비, 길이 자리병태서죠.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에 해당하는 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용언의 어간에 해당하는 애가 우리는 비를 맞으면 맞다가 어간만 쓰셔야죠. 그죠? 맞으며. 그 다음에 찾다, 내다. 이렇게 답이 나타났어야 됩니다. 내였다 할 때 내를 못 찾은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리병태서는 모두 이만큼이 나와야 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이과계열 학생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7번, 8번, 9번으로 갑니다. 7번, 8번, 9번에 나와 있는 7번, 8번에 일단 전부 다 나와 있는 게 이게 이제 소위 소대성들이 나와 있습니다. A, B에 들어갈 사자성어를 서술하시오입니다.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던 내용들이었죠. 그죠? 먼저 A에 보면 곧 좋은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찾아오는 것이 인간사이다. 그럼 여기 이 말에 해당하는 게 뭐였느냐를 쓰라는 거였고요. B는 사람의 목숨은 하늘의 뜻에 달려있다가 여기 나와야 합니다. 그죠? 좋은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다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냐면 흥진비례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흥이 닿으면 슬픔이 온다. 인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하는 B에 들어갈 말은 임명제천입니다. 그죠?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글에서 복선의 역할을 하는 인물의 대사를 찾아 서술하세요라고 합니다. 복선이나 암시, 복선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그지? 미리 암시할 수 있는 문장이 뭐였느냐? 그게 여기에 성상이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은 사람의 목숨이 하늘에 달려있는지라 그 역할 수 없으니 자네를 만나 해포를 다 풀지 못하고 황천길을 떠나는데 딸아이 일생이 자네에게 달려있다. 혹 부족한 점이 있어 늙은 일을 생각해내치지 말며 자, 이 부분이 이제 새 아들이 혹 옹졸한 일을 하더라도 개의치 말고 이게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암시 복선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새 아들이 부터 깊게 잊지 말고 평안히 지내게까지 정도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은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난 문장을 찾아 서술하세요입니다. 서술자의 개입은 주로 이제 어찌 뭐하지 않겠는가의 형태가 등장한다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하늘이 어찌 이리도 무심하단 말인가? 요 문장이 바로 서술자의 개입이 일어난 문장입니다. 하늘이 어찌 뭐하지 않단 말인가? 설자의 개입의 대부분이 한 60% 이상이 이 정도의 이런 형태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위험을 익혀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모의서 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